반지의 제왕 같은 그 거대한 서사시를 거대한 아이맥스 영화관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봐야 한다고 막 누군가 고집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진짜 답답하겠는데요? 화면 밖으로 잘려나간 인물들이나 그 웅장한 전투씬은 뭐 상상조차 못할 테니까요. 맞아요. 부분적인 장면들만 딱 보고 내가 전체 이야기를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될 위험도 아주 크고요. 그렇죠.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내내 달달 외우면서 배웠던 역사,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역사가 바로 그 스마트폰 화면에 억지로 구겨 넣어진 아이맥스 영화라고 주장하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들이거든요. 네. 오늘 분석할 이 자료들의 범위가 꽤 넓습니다. 삼국서기나 구당서 같은 고대 역사서들의 살아온 해석은 뭐 기본이고요. 한자 본연의 뜻, 그러니까 훈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부터 중국 대륙 곳곳에 남아있는 지명들, 그리고 고대 천문학 기록까지 다 아우르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의 저자들은 아무리 텍스트를 지우고 덮으려고 해도 그 땅의 흔적과 언어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 속에는 절대 지울 수 없는 진실이 화석처럼 남아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회의를 준비 중이시든 아니면 그저 호기심에 이 탐구를 듣고 계시든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될 이 사실들은 기존의 국사 지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이 자료들이 주목하는 건 약간 뜻밖에도 국가들의 이름, 그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 기록 방식,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나 화족의 방식은 주변국의 이름을 적을 때 한자의 뜻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뜻을 무시한다고요? 그럼 그냥 소리 나는 대로만. 맞아요. 철저하게 음으로만 읽으려는 거죠. 근데 이 자료들은 우리 선조들이 국가 이름 글자 하나하나에 평등과 자비, 그리고 엄청난 제국의 스케일, 그 비전을 담았다고 분석하거든요. 마치 현대 기업들이 사명에 글로벌 비전을 꽉꽉 채워 넣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고구려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자료에서는 고구려의 고자, 높을 고자는 높고 빛나는 최고의 제국이라는 뜻이고요. 구자, 숫자 9는 한자 숫자 중에서 가장 꽉 찬,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한다고 풀이합니다. 가장 높고 가장 큰 숫자 9를 쓴 거대한 국가. 그게 고구려다. 잠깐만요. 근데 국가 이름이라는 게 그냥 그 지역 원주민들의 고유한 발음을 중국인들이 한자로 대충 비슷하게 옮겨 적은 단순한 음차일 수도 있잖아요. 이 자료의 저자들은 왜 굳이 그 한자의 뜻, 훈에 진짜 정체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물론 단순한 음차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자료들이 한자의 뜻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품고 있는 의미랑 실제 그 국가들이 펼쳤던 행모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렇죠. 고구려를 가장 크고 높은 거대 제국으로 해석했을 때 그들이 수많은 다민족을 아우르는 연방국가적 성격을 띠었던 실제 역사적 사실과 완벽히 부합한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는 일백백자에 건널 제자 혹은 힘쓸 맥자를 썼습니다. 일백백에 건널제. 바다를 100번 건넌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거대한 해상 제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네요. 이 자료들의 해석에 따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다를 수없이 건너다니면서 교역하고 영토를 넓히는 거대한 해상 강국이자 힘있는 맥족의 국가라는 의미를 떡하니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라의 해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훨씬 구체적입니다. 신라는 어떤가요? 새로운 신자에 비단 라자를 씁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 라자에 나침반이란 뜻도 깊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새로운 비단과 나침반이요? 와, 이거는 실크로드랑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걸 그냥 이름에서부터 막 뿜어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단과 나침반으로 무역을 이끄는 초고대 국가라는 정체성이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름만 이렇게 막 거창하게 지어놨던 걸까요? 아니면 실제 영토나 그 무대도 그만큼 거대했을까요? 이 자료들은 고구려랑 백제의 진짜 주 무대가 좁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동부 대륙 전체였다고 막 주장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구체적인 군사나 물류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죠.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기록 아시죠? 아, 살수대첩 나오는 그 전쟁이요? 네. 그 기록을 보면 수나라 양제가 무려 1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보급부대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에 넘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솔직히 저 이 부분에서 약간 이 자료 믿어도 되나 싶었어요. 200만 명이요? 아니, 현대 미군의 병참 시스템으로도 100만 명에 넘는 병력이랑 식량을 그 한반도 북부의 험준한 산맥이랑 압록강을 넘어서 막 일렬로 이동시킨다는 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아, 전혀 설명이 안 되죠. 그니까요. 이 자료들은 이 숫자가 옛날 기록의 흔한 과장이 아니라 진짜라고 보는 건가요? 네, 진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지형적 모순, 한반도 북부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된다는 바로 그 모순이 이 자료가 파고드는 핵심이에요. 아하. 자료의 저자들은 그 전쟁의 무대가 좁은 한반도가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중국 대륙의 대평원이었다면 그러면 그 엄청난 병참과 기동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가능해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을지문덕 장군의 그 유명한 살수대첩 아시죠? 그 살수가 한반도의 작은 청창강이 아니라 중국 황하의 거대한 지류였다는 분석을 내놓거든요. 와, 황하의 지류요? 심지어 현재 중국 북경, 그러니까 베이징 근처에는 고구려 영계수문 장군이 군사훈련을 하던 진영인 고려영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아주 강력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고려영이 베이징 근처예요? 네, 중국 중심부 코앞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그니까 거대한 아이맥스 영화를 스마트폰에 막 억지로 우겨 넣으려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았는데 무대를 원래 사이즈인 대륙으로 확 넓혀버리니까 이 물리학적인 퍼즐이 싹 맞춰진다는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백제는 어떤가요? 아까 100번 바다를 건넌다는 이름에 걸맞은 해상제국이라고 하셨는데 그 증거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백제와 관련해서 이 자료들은 양직공도라는 아주 흥미로운 사료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6세기 중국 양나라에서 그린 일종의 공식 외교 문서 같은 건데요. 주변국 사신들 모습이랑 설명을 적어둔 거거든요. 네네. 이 기록들을 종합해서 자료의 저자들은 대백제의 거점이 한반도 서남부가 아니라 중국의 산동 반도였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서 웅진, 사비를 거점으로 양자강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 밑에 홍콩, 마카오 지역까지 22개의 담로, 즉 지방 통치 거점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22개 담로가 중국 대륙 동부 해안선을 따라서 쫙 펼쳐져 있었다고요? 와, 저 여기서 진짜 놀랐던 게 계백 장군의 황산벌 전투 해석이에요. 황산벌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충청도 논산 쪽 그 산간 내륙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갯벌이 펼쳐진 지대였다고요? 네, 그게 당나라 소정방의 군대가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갯벌에 빠져서 엄청 고생했다는 기록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상식적으로 충청도 내륙 황산벌에는 당나라 대함대가 막 갇힐 만한 거대한 갯벌이 없잖아요. 산속인데 갯벌이 있을 리가 없죠. 반면에 중국 산동반도, 지금의 칭다오 부근을 보면 거대한 갯벌지대와 소금을 생산하던 황산이라는 지역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황산이라는 지명이 진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엄청나서 배가 갯벌에 갇히기 쉬운 그 대륙의 해안가가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맞서 싸운 실제 전투 무대였다고 분석하는 거죠. 야, 문헌 속에 나오는 묘사랑 실제 지리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곳을 찾는 거군요. 근데요, 뭐 지명이나 텍스트 해석은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꺼내든 가장 결정적인 카드, 저는 그게 진짜 압권이더라고요. 일식 관측 기록이요. 이건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완전히 과학의 영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천문학은 조작이 불가능한 매우 정밀한 시계죠. 일식이라는 게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딱 놓일 때 생기는데 달이 태양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일식 그림자가 지나가는 폭이 기껏해야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고대 사서에 특정 년, 월, 일에 일식이 일어났다고 기록된 걸 현대 천문학 소프트웨어에 쫙 입력해서 역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그 일식을 맨눈으로 볼 수 있었던 지구상의 정확한 궤적이 지도 위에 띠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과학 교차 검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분석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들이 집중적으로 가장 잘 보였을 관측 최적지가 한반도가 아니라 양자강 일대와 중국 동부대륙으로 겹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와, 조작할 수 없는 우주의 기록조차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지명 같은 텍스트 증거뿐만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가 일치한다는 현상. 이게 이 자료들이 내세우는 가장 단단한 논거죠. 별자리 궤적을 역추적한다는 발상은 진짜 소름이 돋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논리로 넘어가 보죠. 백제가 그렇게 산둥반도를 거점으로 해상권을 장악했다면 아까 새로운 비단과 나침반으로 무역 제국을 꿈꿨던 신라. 이 신라랑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필연적이죠. 두 나라가 부딪히는 무대 역시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이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자료에 나오는 신라의 영토 묘사를 보면 우리가 아는 그 경상도의 기후랑 전혀 안 맞는 놀라운 디테일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기후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청나라 황제 권융제 때 편찬된 만주 지역의 공식 역사지리서 만주원료고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이 자료들이 그 책을 인용하는데 거기 보면 신라 땅을 가리켜서 물소와 낙타가 자라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물소와 낙타요? 학창 시절에 신라 역사 배우면서 낙타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경주 불국사 앞에 낙타가 걸어다니고 물소가 목욕을 한다. 이건 뭐 한반도 생태계랑은 아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소는 완전 아열대 기후에서나 사는 동물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물소가 그냥 농사짓는 가축이 아니라 고대의 핵심 군사물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군사 물자요? 물소가요? 네, 신라는 이 물소의 뿔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쇠뇌라는 아주 강력한 기계식 석궁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넘쳐나거든요. 굳이 왜 물소 뿔을 쓰는 거죠? 그냥 튼튼한 나무나 철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소 뿔이 가진 탄력성과 복원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뿔을 얇게 깎아서 활 안쪽에 덧대어 합성궁을 만들면 크기가 작아도 엄청난 장력을 낼 수 있어요. 두꺼운 갑옷을 단번에 뚫어버리는 고위력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려면 이 물소뿔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었던 거죠. 아, 완전 전략 물자였네요.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이 쇠뇌를 만들려고 수입 물소를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는데 추운 기후 때문에 번번이 다 얼어 죽어서 실패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신라에는 그 물소가 막 흔했다는 거예요. 기후랑 무리 체계를 연결하니까 확 설득력이 생기네요. 아, 그리고 당나라 군대 1만 명에게 4년 내내 비단 옷이랑 쌀을 지원했다는 기록도 이 자료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나요? 네, 신라의 엄청난 경제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청난 곡창지대랑 뽕나무 밭을 꽉 쥐고 있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한 경제력 아닙니까? 바로 그 논리입니다. 신라가 후기에 백제와 고구려의 대륙 영토를 상당 부분 이어받아서 중국 동부를 완전히 제패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거죠. 또 다른 증거로 황룡사 9층 목탑을 들 수 있는데요. 아, 선덕여우게 지은 거요? 네, 각 층마다 신라를 위협하는 주변 적대국들의 이름을 쭉 새겨 넣었는데 그 목록을 보면 오나라, 월나라 같은 중국 남부의 지명들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5월이요? 거긴 저 밑에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대륙의 영토를 직접 맞대고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는 적대국 명단이라는 게 이 자료의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우와, 듣다 보니까 정말 빠져드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열의 9은 이 생각부터 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수학여행 가서 직접 본 경주 첨성대, 불국사, 부여 낙화암 같은 그 수많은 유적들은 대체 뭐란 말이냐.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죠. 네, 한반도에 이렇게 물리적인 유물들이 버젓이 남아있는데 이 자료들은 이 거대한 모순을 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엄청난 대륙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뼈아픈 정치적인 역사 축소화 과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축소요? 이 거대한 스케일의 역사가 교과서에서 사라진 건 물리적 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한 외교적,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주장이죠. 자료를 보면 원나라를 몰아내고 고려를 무너뜨린 조선의 건국 세력 입장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당시 중원의 새로운 패권국으로만 명나라가 떠오르던 시기죠. 맞습니다. 신생국가 조선은 그 강대국 명나라로부터 정통성을 무조건 인정받아야만 했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명나라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됐겠네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대륙 영토를 호령했던 삼국과 고려의 거대한 제국적 흔적들, 그 해상 강국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싹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정체성을 낮췄다. 네. 우리는 그냥 한반도 내에 얌전히 있는 농업 중심 국가다. 이렇게 포지션을 확 낮추면서 원래 중국 대륙에 있던 지명들을 한반도 내부로 그대로 옮겨왔다는 아주 도발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잠깐만요.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적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대륙에 있던 지명이랑 서사를 한반도의 유적 위로 그냥 덮어 씌워서 이식해 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유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버린 겁니다.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 스스로 스케일을 줄여버렸다? 거대한 기마민족이랑 해상 제국의 진짜 스케일을 농경사회의 좁은 틀 안에 확 가둬버렸다는 논리네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축소된 역사는 거의 완벽하게 고착화돼 버립니다. 아, 일제의 식민사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료에 따르면 일제는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한반도 내로 완전히 가두는 이른바 반도서관을 아주 체계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고요.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대륙으로 뻗어나갔던 그 진취적인 역사를 싹 지우고 너희는 늘 좁은 반도에 갇혀서 외세의 침략만 받던 나약한 민족이다. 이런 패배주의적 역사관을 교육으로 심어버린 거죠. 사실 저희가 오늘 다루는 이 자료들의 주장이 합계의 완벽한 정설이다, 무조건 진실이다, 이렇게 특정 국가나 세력의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이 제공된 자료들이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전해드리는 거죠. 동북공정이나 임나일본 부설 같은 민감한 이슈 속에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역사를 한반도에 가두려는 시도였다는 자료의 분석을 짚어보는 겁니다. 네, 100% 진실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적어도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한 국가의 무대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편집되고 그게 교과서로 굳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름 돋기 흥미로운 화두네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읽어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자료의 저자들은 말하죠.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박제된 기록이 아니다.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전쟁이라고요. 무의식을 지배하는 전쟁. 와, 확 와닿네요. 지리적 한계를 우리 스스로 규정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역사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자료의 통찰이 뼈를 때리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무의식을 지배당하면 미래를 상상하는 스케일도 그 한계에 갇혀버리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교과서에 갇혀있던 삼국의 진짜 스케일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탐구를 해봤습니다. 네. 가장 큰 숫자인 9와 높을 고를 써서 최고로 높은 제국을 꿈꿨던 고구려부터 짚어봤죠. 그리고 바다를 100번도 넘게 건너다니며 대륙과 해양을 다스렸다는 거대한 해상제국 백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단과 나침반을 들고 물소불 쇠뇌로 무장한 채 무역의 중심에 섰던 신라까지. 이름에 담긴 훈의 깊은 의미부터 시작해서 200만 대군이 부딪혀야만 앞뒤가 맞는 대륙의 병참 스케일, 그리고 조작할 수 없는 천문학 소프트웨어의 일시 궤적까지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 선조들의 진짜 무대가 좁은 반도가 아니라 거대한 대륙과 해양이었음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아마 머릿속이 꽤 복잡하시면서도 야,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묘한 호기심이 막 피어오르실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달달 외웠던 상식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는 순간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탐구는 성공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믿는 그 텍스트에 계속 질문을 던져보고 지형이나 기후, 천문학 같은 다양한 데이터가 어떻게 하나의 진실로 모이는지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겠죠. 맞습니다. 자, 이제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작지만 아주 도발적인 임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오늘 퇴근길이나 아니면 잠깐 쉬실 때 구글 지도를 한번 켜보세요. 구글 지도요?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좁은 스마트폰 화면 같은 지도는 끄시고요. 축소를 쭉 해서 거대한 아시아 대륙 전체의 스크린을 한번 띄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 근처를 검색해서 고구려 연개소문의 흔적이라는 고려영을 한번 찾아보시거나 저게 칭다오 부근의 해안가에 갯벌이 펼쳐진 황산이라는 지역을 직접 검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도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승자가 다시 쓴 역사책의 활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수천 년의 비바람을 버티며 그 넓은 대륙 곳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땅의 이름들이 맞을까요? 다음번에 지도를 보실 땐 그 익숙한 이름들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 제국의 흔적을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완전히 새로운 대륙의 마람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면 지도부터 다시 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눈이 멀었다